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함께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문화예술 교육사 공통 교양 과정 네 번째 동영상 강의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강의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강의 자료 가운데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파일명의 강의 자료를 같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강의 자료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잠깐 동영상 멈춰 주시고요. 강의 자료 그 사이에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가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문화예술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들의 진화적인 삶, 인간들의 진화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삶과 예술은 굉장히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학술적으로 살펴봤던 노동, 주술, 유의라고 하는 세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구석기 시대부터 원시시대 때부터 우리 인류는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을 고안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달성을 해왔다라고 살펴봤었죠. 그러한 그 노동, 주술, 유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인간들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었을까 했을 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욕망들을 해소하고 충족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사회적인 통합, 사회의 어떤 질서의 유지와 사회적인 안정의 유지 이런 데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예술, 그 욕망의 수용, 욕망의 해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예술을 통해서 인간들이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안전과 질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특히 그 원시 시대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시대에 인간들이 가졌던 중요한 삶의 욕망들을 추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달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의 어떤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 시기에 인간들이 추구했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번식, 우리들이 안전하게 살아남고 또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하는 이 두 가지 가장 큰 욕망들이 원시시대 우리 선조들이 추구했던 욕망이었는데 이런 원시시대 우리 선조들의 욕망은 현대적인 개념에서 생각하는 그런 욕망의 어두운 측면들과는 거리가 먼 정말 선과학을 떠난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그 자체의 욕망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자연히 생명체로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수한 욕망 추구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노동, 주술, 유의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철학, 종교, 예술이라고 하는 독립된 3대 상징 형식으로 분리되어서 각각 자기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시대가 이제 고대,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인간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분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3대 상징 형식으로 역시 예술이라고 하는 원시 원형들이 분화가 되었는데 그런 이후에 이렇게 3대 상징 형식으로 분화된 이후에 늘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예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예술을 통제하려는 관점과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관점들이 충돌을 해왔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관점들이 충돌을 해왔던 것이 예술을 추구하는 예술인들 혹은 문화예술 교육을 추구하는 문화예술 교육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사회적인 환경으로 작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술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고 어떻게 양상들이 흘러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술의 논쟁을 바라보는 예술에 대한 그런 현대적인 논쟁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 예술의 논쟁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예술가들, 문화예술 교육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론적 질문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겠지만 역시 그 바탕에 중요한 것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순수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자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고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수용하기 하고 사회적인 통합과 안전, 안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예술의 영역이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욕망의 추구에 있어서 가장 그 유력한 그런 방식이 되어 주었고, 과거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도, 과거와는 물론 현대인들의 욕망은 원시대의 사람들의 욕망과는 달라져 있겠죠.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 다층화되어 있는 그런 욕망이지만, 그런 다층화된 인간들의 욕망에 대해서 현대의 예술들도 그만큼 다층적인 그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의 토대들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술이 갖는 그런 인간 삶에 대한 기여, 예술이 인간들의 삶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들을 갖는 것이 예술가로서, 문화예술 교육자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다른 우리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그런 그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그러한 그 예술이 갖는 기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탐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본원적인 질문을 던져봤다면, 오늘은 그런 것들을 접근해 볼 때 예술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의미, 또 삶의 기여,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예술이 어떤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술은 많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학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문화예술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문화예술이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보는 것은, 예술을 창작해서 선보이는 예술가들과 그 예술을 수용을 해서 자기 삶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이 대중들, 관객들 사이에 이런 소통 관계,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무대에는 있는데 관객이 없다, 객석이 없다. 그거처럼 외롭고 쓸쓸한 예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시를 했는데 관객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전시이다. 의미를 찾기 어려운 거죠. 기본적으로 해서 예술은 커뮤니케이션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문화예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특성과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관련한 그런 문화예술 교육에 그러한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문화예술 교육의 국내외 사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지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넘겨봐 주시면, 문화예술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드라마 이미지 두 이미지를 캡처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드라마의 장면들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2019년도에 SBS에서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고, 아마 그 저기 김남길이었나요? 주인공 열혈사제 신부님으로 나왔던 배우가 연기 대상도 뭐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드라마에 등장을 했던 여러 그 캐릭터들 중에 주연 캐릭터는 아니지만 조연 캐릭터들 가운데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가 이 두 캐릭터죠. 그래서 왼쪽에는 쏭싹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이주민 노동자로 살고 있으면서 중국집에서 배달, 뭐 흔히 말하는 속칭 그 철가방으로 살고 있는 태국 사람이 이제 쏭싹이라는 캐릭터고, 오른쪽은 그 이 드라마에서 이 신부님, 정의의 신부님을 늘 괴롭히고 이 도시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그 주범이 되고 있는 범죄 집단, 저 무리들 중에 한 그룹인 이 건달 무리들, 그 집단 안에 넘버 3 정도 되는 캐릭터가 이제 오른쪽에 장용이라는 캐릭터죠. 근데 이제 이 두 친구의 관계가 뭐 다른 많은 캐릭터들이 이렇게 파트너로 등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어떤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사례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두 사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극 중에서의 이야기를. 쏭싹은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주 노동자로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고, 뭐 이렇게 번듯한 직장이 아닌 이 중국집 배달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캐릭터였고,
오른쪽에 장룡이라는 캐릭터는 뭐 이렇게 그 이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이 건달 조직인데 자기의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이 평가와 달리 조직에서는 넘버 2가 되지 못하고 있는 넘버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보스한테도 무시받고 자기가 라이벌이라 생각하는 넘버 2의 한테도 늘 무시받고 뭐 이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두 캐릭터가 드라마 초반에는 굉장히 그 견원지간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갈등하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맨날 이제 볼 때마다 장룡이 송상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장룡은 송상을 이렇게 송삭이 있는 일하는 중국집 와서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뭐 이렇게 괜히 시비 걸고 괴롭히고 툭툭 때리고 뭐 특히 이제 제일 많이 괴롭혔던 게 뭐 간장공장 공장장 뭐 이런 거 이렇게 한국말 발음 어려운 거 따라하게 했는데 못하면 따기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송삭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캐릭터였던 거죠. 갑질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들이 나중에 이제 드라마 스토리가 계속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처음에 그런 견원지간의 관계에서 나중에는 우정을 나누는 관계까지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장룡도 이렇게 뭐 처음에는 쏙싹을 괴롭히는 못된 그 건달로 등장을 했지만 이 친구한테도 자기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조직에서 넘버 2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넘버 2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고 쏙싹은 쏙싹대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한국말도 어느라고 이러다 보니까 동네 건달 넘버 3밖에 안 되는 애한테도 맨날 괴롭힘 당하는 이런 서로 간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이였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갈등 관계가 쉽게 해소되진 않았지만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그 데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좀 더 클라이막스에 올라가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송스하게 숨겨진 과거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태국에서 온 친구인데 태국에 있을 때는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송싹은 주인공 신부님을 도와주는 그런 집단의 그룹에 속해 있던 캐릭터였는데 정말 참다 이 양쪽의 대결이 극한에 치달았을 때 마치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뭐 어벤져스 뭐 어셈블 할 때 이렇게 쫙 모여서 이렇게 대결하듯이 딱 그런 관계가 그런 그 시점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송싹이 자기의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장룡과 1대1로 이제 딱 그 주먹 대결을 하는 그 장면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캡처해 놓은 그 화면이 그 장면의 그첫 장면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싸움은 뭐 드라마 본 학생들은 다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송삭이 이 전통 태국 무술을 앞세워서 장룡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압도하고 관계가 이제 확 역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송삭이 오히려 장룡에게 뭐 이렇게 어려운 태국말 따라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관계도 역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갈등 관계가 일면 이렇게 더 고조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관계 속에서 송삭과 장룡이 서로 간에 이제 이해를 서로 입장이 바뀌게 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좀 더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말까지 이르게 되면 장룡은 이제 악당들이 일망타진되면서 같이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 송싹은 밖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송싹이 장룡한테 이제 면회를 가죠. 아무도 이제 면회 오는 사람이 없는 장룡인데 송싹이 면회를 가서 야, 너 거기 건강히 있다가 나와라 나오면 나 찾아와라 내가 너 친구니까 내가 너 따뜻하게 맞이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장룡이 처음에는 이렇게 뭐 튕기고 그러지만 울면서 고마워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나서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감옥과 감옥 바깥에 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서로 간에 우정을 느끼고 우정을 확인하고 약속하면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극중에서는 마무리되는 데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라마 열혈사제를 통해서 송삭과 장룡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들은 처음에는 갈등 관계로 출발을 했다가 서로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교감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런 갈등과 교감의 이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 우정을 나누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화해와 통합에까지 이르는 데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송삭과 장룡의 이런 그 두 사람의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갈등에서 교감으로, 교감에서 화해와 통합으로 이렇게 나간 이렇게 변화해 나간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갈등과 교감과 통합이라고 화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두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의 이 변화의 과정이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추구하는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문화예술의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단계, 공감 단계, 변화 단계. 이것이 이제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세스인데요. 소통의 과정, 소통의 단계를 통해서는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지, 뭐 라이벌의 관계인지, 친구의 관계인지, 애인의 관계인지, 뭐 이런 관계를 인식하게 되고, 근데 이 관계를 인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관계마다 등장을 하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각각 관계마다의 갈등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 관계라 하더라도 늘 여기에는 갈등 관계가 붙게 마련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상투적이긴 합니다만 사랑하고 항상 사람이 뭐 사랑하고 이럴 때는 다른 것도 안 보이고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그 연인의 관계였지만 뭐 연인의 어떤 성격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다던가 어떤 과거의 어떤 걸 알게 된다거나 아니면 신분상의 어떤 문제를 알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었던 것들이 점점 그 갈등이 커지는 것들을 우리가 뭐 이런 그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연인 관계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죠. 뭐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 나오거나 어디 외출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요즘처럼 집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하루 종일 부모님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집에서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만 좋을 때도 있지만 늘 그 한쪽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아이는 아이대로 원하는 것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의 어떤 삶이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고 이런 관계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런 그 애정이라고 하는 것과 갈등이라고 하는 감정은 늘 쌍을 이루면서 함께 존재하는 복합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 단계에서는 그런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가 소통의 단계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술의 영역에서 보다 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는 것은 갈등 관계인 거죠. 갈등 관계가 얼마나 극적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더 그 스토리에 참여할 모티브나 흥미를 느끼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소통 단계에서는 관계를 인식하고 그 관계에서의 갈등을 인식하는 단계라면 공감 단계는 그러한 갈등의 관계에 놓여있던 사람들끼리 공감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서로 이해하고 납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단계가 공감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송스과 장룡이 계속 투닥거리면서 서로 괴롭힘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지만 그런 관계가 두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공감의 단계가 됐던 겁니다. 전면적으로 뭐 마음을 열고 우정을 나누게까지 이렇게 서로 용서하는 마음까지 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한편으로 제가 저럴 만도 하지.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아침에 막 싸우고 뭐 엄마는 왜 잔소리를 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학교 생활해.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말을 하지만 이것이 뭐 반복되고 하다 보면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또 나에게 바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또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또 괜히 꼰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아이 마음을 상하게 했겠구나. 서로 뭔가 100% 갈등이 해소되진 않지만 이해와 납득의 단계로 나가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단계가 바로 공감의 단계이고 공감의 단계에서는 그런 이해와 납득을 위한 시도의 그런 충실한 만큼 시도의 크기만큼 캐릭터들 이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한 주체들의 내면에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가 공감의 단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의 단계를 지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단계의 변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갈등으로 출발했던 관계들이 재정립되게 됩니다. 그것이 갈등이 더 증폭되는 관계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엔드게임 어벤져스 보면 타노스는 결국은 마지막에도 뭐 이렇게 제로 소멸돼서 결국은 용서받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빌런의 운명을 갖잖아요. 그래서 갈등 관계가 더욱더 더 큰 갈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도 관계의 재정립일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그런 그 악의 요소들, 뭐 부정적인 요소들은 그런 그 이 소멸의 관계로 넘어가게 되고 대부분 같이 해야 될 우리 연대해야 될 사람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의 재정립 과정을 통해서 갈등의 관계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어떤 그 우호적인 관계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감성적 결속까지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단계가 마지막 변화의 단계입니다. 송삭과 장룡의 아까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소통, 공감, 변화의 그런 단계들을 그대로 거쳐왔다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처음에 소통 단계에서는 서로 이렇게 그 만나서는 서로 괴롭히는 사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아 이게 저놈이 나쁜 놈이구나, 저놈 만만한 놈이구나, 서로 간의 갈등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가 초반의 소통 단계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의 공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저놈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건달이었지만 저놈도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불쌍한 놈이었구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나한테 풀었구나. 이해와 납득하게 되고, 내가 이걸 요놈에 한번 혼내줘 갖고 내가 이제 다시 송상 입장에서 장룡 혼내주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예전처럼 이놈 그대로 내가 나한테 하듯이 내가 이놈 끝까지 괴롭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 저놈도 좀 측은한 생각이 드네, 저놈 어떻게 좀 친구로 돌봐줄까, 이런 내면의 변화들이 또 그 다음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마지막에 이게 되면 한 놈은 감옥에 가고 한 놈은 남아있지만, 아, 야,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투닥거렸지만 까짓거 뭐, 야, 우리 친구하자. 관계의 재정립을 하게 되고, 감성적으로, 야, 나 이렇게 됐지만 나 이렇게 뭐 감옥에 들어갈 때 아무런 저것도 안 해주는 우리 건달 조직 애들보다는 역시 네가 정말 진정한 친구야. 감성적으로 결속하게 되는 진정한 변화의 단계까지 나가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갈등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한 갈등을 서로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고 뭔가 이렇게 납득하고자 하는 내면의 변화를 하는 공감 단계를 지나서 마지막에 결국은 그러한 그 갈등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그러한 새로운 관계 정립의 과정에서 갈등하던 이 대립하던 주체들 간에 감성적인 결속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내면의 변화, 이런 변화의 이 임팩트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더 큰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가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그런 메시지를 통한 감성적인 결속을 대중들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소통, 공감, 변화. 심지어 최근에 그 우리나라 팬덤, 덕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강조되고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현상인데, 사실 팬덤과 덕후 문화도 소통, 공감, 참여, 변화의 결정체인 것이죠. 처음에는 저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할 아이돌인가 아닌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소통 관계에서 정말 그 아이돌의 어떤 이 음악 세계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이해와 납득하게 되고, 예전에 무관심에서 관심의 어떤 깊이가 짚어지게 되면 덕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나는 누구 덕이야 라고 선언을 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참여의 덕질을 하는 변화의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이것이 이제 팬덤과 덕후 문화에 있어서도 덕후 문화, 팬덤 안에서의 덕후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덕후 문화의 프로세스도 결국은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와 같은 그런 구조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는 소통 단계를 지나 공감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공감 단계를 지나서 결국은 마지막에 변화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의 큰 세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소통, 공감, 변화라고 하는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라는 거죠.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변화겠죠.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재정립되고, 관계 재정립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감성적인 결속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것이니까,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그런 단계는 변화의 단계까지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 어떻게 변화의 그런 마지막 모습을 더욱더 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냐, 이것이 이제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이 추구하는 그런 최선의 가치일 텐데,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이 재미와 감동을 크게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주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작품 속에 등장을 하는 캐릭터들이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송삭과 장룡의 두 캐릭터의 변화가 극 초반에 장룡과 송삭의 관계와 극의 마지막 단계, 결말 단계에서의 두 사람의 관계,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어 있죠. 이 변화의 폭이 크고 깊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사람의 에피소드에서 큰 감동과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이 대중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극중의 캐릭터가 변화해야 된다. 초반에 장룡이 마지막에도 그 악당 장룡으로 끝나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죠. 초반에 그렇게 천방지축 까불었던 놈이 마지막에 송삭의 위로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애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장룡에게 사람들이 악당이지만 박수를 보내게 되고 애정을 갖게 되는 거죠. 송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그렇게 찌질했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을 받는 그런 착하기만 한 그런 캐릭터로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이 유지됐다면 사람들이 송삭에게서 매력을 못 느끼겠죠. 처음에는 그냥 힘없고 그냥 맞기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태국의 호위무사였다. 장룡을 막 1대1로 대결해서 이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와, 쟤한테 저런 면이 있었어? 그 변화의 매력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캐릭터가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극중 캐릭터의 변화의 폭이, 변화의 깊이가 크기 위해서는 작가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 넓게 보면 작가와 그 작품 기획에 참여하는 모든 기획자들이 그 작품 전과 작품에 참여한 이후에 작가와 기획자 스스로의 내면의 변화의 폭 역시 그만큼 크지 않으면 캐릭터들에게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작품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는데 작품의 진정성이란 바로 그런 것이죠. 작품의 캐릭터의 변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얼마나 작가와 기획자가 자기의 진정성을 다해서 대하고 있느냐, 그것은 작품에 임하기 전과 작품이 끝난 이후에 작가와 캐릭터가 얼마나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스스로 변화해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작품의 진정성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송삭과 장룡의 그런 관계,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그런 그 건달 세계에서도 힘 있는 건달과 힘 없는 건달의 어떤 삶을 바라보는 그런 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이런 것들이 드라마를 창작하기 전과 후에 작가 스스로가 달라져 있어야만 이 캐릭터에 대한 진정 어린 묘사와 캐릭터에 대한 진정 어린 애정의 반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작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극중의 캐릭터의 변화도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작품의 변화, 작가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 캐릭터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 캐릭터의 변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메시지를 자기 삶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대중의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작품이 갖는, 그 문화예술 작품이 갖는 커뮤니케이션적 가치, 커뮤니케이션의 감동, 재미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가가 스스로 많은 것들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캐릭터에 반영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중들이 글쎄 별로 나한테는 와닿지 않는데 그 변화를 수용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작품 커뮤니케이션의 재미와 감동은 완전 미완성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이 갖는 그 특정한 문화예술 작품이 갖는 커뮤니케이션적 가치가 완성되는 것은 결국은 그 작품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했던 대중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접했던 캐릭터의 변화를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자기 삶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자기 삶의 태도들도 변화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열혈사제의 작가가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가 있었고 그거를 송상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면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 많이 있는데 내가 평소에 그들을 경원했다던가 차별했다던가 은연중에 뭔가 이렇게 좀 거부하는 그런 감정이 솔직히 있었는데 내가 그거 인정해야 되겠다.
송삭을 보고 내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뭐 쉽진 않겠지만 내가 앞으로 그런 이주민들을 봤을 때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 나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나 역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 같은 우리 뭐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 똑같은 이웃으로서 똑같은 형제로서 대하기 위해서 쉽진 않겠지만 내가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시청자들이 할 수 있었다면 거기에서 열혈사제라는 드라마의 하나의 가치, 메시지,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다른 민족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 태도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대중들에게 정말 진실한 감동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작가의 변화, 캐릭터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대중 스스로의 변화에까지 이르렀을 때 가장 진정 어린 그런 작품의 커뮤니케이션 감동, 커뮤니케이션의 재미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작가가 변하고 작가가 변화하고 캐릭터가 변화하고 대중이 변화하는 그런 변화가 얼마나 기존의 다른 작품들이 추구했던 변화와 다른 방향성을 갖는 것이냐. 그 이전까지 예를 들면 우리는 한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만 최고야 라고 하는 관점의 어떤 작품들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다면 아니야. 우리는 다문화의 어떤 그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는 교류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가치가 보다 더 대한민국적인 가치야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보일 수 있느냐. 두 번째, 그러한 새로운 방향성이 정말 얼마나 진심 어린 깊이를 갖고 있어서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정 어린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변화의 방향성과 그 깊이가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감동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재미와 감동의 원천은 작가와 캐릭터와 대중의 변화라고 한다면 그러한 변화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또 그러한 방향성이 어떠한 깊이를 갖고 있는지가 그러한 그 재미와 감동을 완성시켜 주느냐 아니면 불완전한 미완성의 상태로 머무르게 만드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의 그러한 본질들 그걸 준비하는 작가가 변하고 캐릭터가 변하고 또 그거를 살펴보는 그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한 대중들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이런 그 가치는 사실은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문화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은 결국은 피교육자와 상호 소통하고 나와 피교육자가 교육을 통해서 함께 변화해 나가기 위한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것이 뭐 수학이든 영어든 아니면 뭐 예술 영역이든 아니면 어떤 뭐 철학적인 영역이든 인성교육의 영역이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을 먼저 교육의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는 교육자가 그 교육 프로그램에 담아놓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의 변화의 어떤 방향성과 깊이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교육자의 어떤 역량이라면 그런 교육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 교육 프로그램에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를 교육자와의 상호 소통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그 받아들인 교육의 어떤 메시지들을 통해서 피교육자 스스로가 변화의 어떤 그 여지들을 크게 가져갈수록 그 교육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술의 커뮤니케이션과 마찬가지의 그런 원리들과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술 작품을 프로그램으로서 준비하는 예술가가 어떤 메시지를 그 예술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대중들에게 선보이느냐. 그리고 대중들이 작가의 역량에 따라서 더 재미있게 혹은 덜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자기 역량에 따라서 그런 그 메시지들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선보이느냐에 따라서 대중들이 그런 상호소통 과정에서 작품 속에 작가가 담아놓은 메시지를 얼마나 받아들여서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예술 커뮤니케이션의 본령이라면 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예술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커뮤니케이션과
결국 마찬가지로 상호소통,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변화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은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동일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교육은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의 어떤 영역으로 융합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 영역은 그래서 교육적인 어떤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 이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사례들을 제가 조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사례를 하나하나 다 살펴봤다가는 오늘 또 시간이 1시간 뭐 이상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우리 그 예대에서 우리 문화예술대학교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창작 쪽에 더 많이 이 저 감성이 이렇게 이 잡혀져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사실 이렇게 강의 일방적으로 듣는 거 당연히 지루할 거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준비된 내용들을 토론을 통해서 제가 좀 재미있게 쉽게 진행하고자 했던 계획이 지금 뭐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지금 강의 형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동영상 강의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길어지게 되면 지루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회차의 동영상 강의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지난 동영상 강의까지 보면 1시간이 많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급적 시간이 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례들은 제가 수업 때 우리 저기 그 강의실에서 수업이 시작하게 되면 사례들마다 재미있는 얘기들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들은 제가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하나하나 사례들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14페이지, 아니고요. 15페이지. 국내의 사례 시사점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다시 이 시사점들 잘 한번 이렇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었다가 강의실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사례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오늘 살펴본 시사점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를 들어주시면 좀 더 실감나게 그런 사례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사례들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은 각자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읽어봐 주시고요. 수업 때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15페이지를 좀 훅 뛰어넘어서 국내의 사례 시사점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문화예술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런 특징들 또 문화예술 그 커뮤니케이션이 추구하는 변화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교육의 가치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첫 번째 교육과 문화예술의 감성이 균형감 있게 융합되어야 되겠다. 사실 교육의 감성은 예술의 감성과는 다릅니다. 추구하는 변화의 가치가 같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방식과 그 방식을 선택하는 감성들은 교육 영역과 문화예술 영역은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공교육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교육의 이성적인 감성으로 치우쳐도 곤란하고 문화예술 감성만이 또 너무 강조돼서 교육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효과적인 문화예술 교육의 성과들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 성과 있게 가장 바람직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감성과 문화예술적인 감성이 서로 균형감 있게 융합되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교육은 다른 교육 영역과는 달리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한 테마이자 중요한 소통의 방식이 되고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되겠다. 특히 우리나라 이 문화예술 교육의 현실 속에서 사실 대부분의 문화예술 교육의 가장 중요한 영역 그리고 절대 다수의 영역이 학교에서 방과 후라든가 이럴 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교육의 목적, 교육의 어떤 논리가 더 많이 작용되는 곳이다 보니까 문화예술 교육사, 문화예술 강사들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종종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현장에 나가게 됐을 때는 지금 과거의 여러분들 선배들보다는 뭐 그런 그 스트레스가 덜하긴 하겠지만 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이 존중돼야 되겠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문화예술이 특정한 문화예술 교육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그 시간에만 문화예술이 이렇게 영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예술이라는 게 일상이 되어야 된다.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일반 그 성인들, 사회인들인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이 일상적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여할 수 있고 영위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그런 일상적인 문화예술의 감성, 문화예술의 어떤 이해도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 중요한 시사점이고요. 네 번째, 연장선상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사고,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 이런 것들이 좀 더 일상화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문화예술을 교육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교육 영역의 소통 방식을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육의 감성과 문화예술의 감성은 다르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전문성, 문화예술의 일상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한 사고,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에 특화된 그런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 사실 뭐 문화예술에 특화된 그런 교육 방법론들은 우리 여러분들 전공 돌아가시면 교육사 과정에 각 전공별 그 교육학습 방법론들 수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화예술을 통한 사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기반의 교육학습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되겠다. 네 번째 시사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문화예술 교육은 서울에서 이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여기 살지 않더라도 수도권처럼 문화예술의 기반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예술 교육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정부도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문화예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들이 이렇게 그 싹을 틔우고 튼튼하게 축적될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함께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국내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교육이 지향해야 될 가치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문화 감성적 가치, 창의력 중심 가치, 자발적 참여의 가치 큰 세 가지 가치를 우리가 지향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 지향할 수 있는 문화 감성적 가치는 문화예술 감성에 기반해서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문화예술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문화예술 교육이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문화 감성적 가치 영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화예술 교육이 지향해야 될 두 번째 가치, 창의력 중심 가치. 피교육자의 창의력, 그러니까 학생들의 창의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는 문화예술 교육이 돼야 되겠다. 또 두 번째, 과정과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그다음에 가능성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문화예술 교육이 돼야 되겠다. 결과에 대한 그런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하지만 교육자의 기대 수준은 학생들에 대한 기대 수준은 과정과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가능성을 육성해 주기 위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얘기는 문화예술 교육 개론 수업을 통해서 저희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토론할 시간이 우리 커리큘럼상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테마로서만 하나의 어떤 그 태제로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을 텐데요. 두 번째, 창의력 중심 가치의 두 번째, 과정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문화예술 교육이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문화예술 교육이 지향해야 될 세 번째 가치, 자발적 참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피교육자의 역량 수준에서 출발하는 문화예술 교육이 돼야 되겠다. 교육자의 자기 역량 수준에서 출발하는 교육이 아니라 피교육자, 학생들마다 저마다 다른 그 역량의 차이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각각의 역량 차이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그런 수준의 문화예술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다. 그것이 문화예술 교육이 일반 교육과 다른 출발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교육이어야 되겠다. 다양한 장르의 어떤 그 특성들 혹은 장르 융합의 특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금 살펴봤던 피교육자들의 다양한 수준에 각각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문화예술 교육이 지향해야 될 세 번째 자발적 참여의 가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문화예술 교육 프로세스의 그런 변화의 가치, 그 다음에 그런 프로세스의 원리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봤던 시사점과 가치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그 이 파워포인트 자료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 한 번 이렇게 접한 걸로 여러분들이 쉽게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운 그런 좀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는 된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것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것들은 조금 막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 개론,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이해,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을 통해서 그런 이 문화예술 교육 전문가들이 실제 이러한 가치 또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가지 이런 프로세스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정책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창의력의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교재의 여러 가지 내용들과 또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 대한 실습, 이해, 그다음에 자료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나가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방향들, 어떤 지점들, 또 어떤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후에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알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 수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될 것들의 대략의 어떤 개요들, 방향성들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강의 자료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예술 교육 강의 자료를 통해서 문화예술이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속성을 갖는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소통과 갈등을 인식하는 소통의 과정과 서로 간의 그런 그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기 시작을 하는 공감의 단계를 지나서 마지막에 관계를 재정립하고 감성적으로 결속하게 만드는 변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변화, 캐릭터의 변화를 통해서 마지막 단계에 대중들까지 이 예술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관객들까지 자기 삶의 변화의 어떤 그 모티브를 느끼게 만들었을 때 그러한 그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의 어떤 상들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러한 소통과 공간과 변화라고 하는 이런 문화예술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메커니즘, 가치들은 교육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감성과 문화예술의 감성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추구하는 것들, 커뮤니케이션, 상호 소통을 통한 변화라고 하는 목적은 같다 하더라도 접근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방식과 감성이 교육과 문화예술은 다르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적절하게 융합시키기 위한 균형감을 이렇게 균형 어린 그런 그 융합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어떤 방식의 모색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국내외 사례를 통한 5가지 시사점과 또 마지막에 살펴봤던 문화예술 교육이 지향해야 될 3가지 가치에 담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략의 어떤 그런 시사점들과 가치까지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런 시사점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된 그 우리 수업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 개론 수업과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 수업을 통해서
강의실에서 우리가 더 찾아가 볼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수업들은 모둠 활동에서의 토론, 그다음에 모둠 활동에서의 현장 체험, 실습, 자료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례들을 중심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수업들이기 때문에 모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하나 해답들을 찾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 우리 수업이 강의실에서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동영상 강의 마지막 4회차를 찍는 이 순간까지도 아직 그 다음 주 5주차 강의 방식이 강의실 강의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해야 되는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모든 활동이 빨리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겠고요. 만에 하나 또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부득이 동영상 강의가 또 일정 기간 연장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제가 나름대로 모둠 활동을 대체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영역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또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 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기다려 주시고요. 만약에 강의실 강의가 시작되게 되면 뭐 강의실에서 제가 만나서 여러 가지 추후에 수업 운영 방향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득이 또 뭐 이렇게 저희 동영상 강의가 연장되게 되면 관련한 그런 그 우리 수업 동영상 강의 그리고 운영 방침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을 통해서 제가 계속 수시로 공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공지사항을 좀 수시로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화예술 교육사 과정 공통교양 과목의 동영상 강의 4회차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동영상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